안녕하세요. 자, 저는 웰베이스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그 10월 16일 날 시행됐던 웰베이스 전국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어렵게 내야 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시험보다는 어렵게 내야 된다는 게 제 기조입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쉽다. 그러면 뭐 가뿐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제보다 더 어렵게 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잘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좀 어려웠다. 그리고 오늘 이 해설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는 문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문제 푸는 센스도 상당히 많이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북의 유물들이 발견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초기의 선사시대고, 뭐 신석기 시대죠. 빗살무늬 토기. 뭐 이건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철기입니다. 철기. 자, 그 다음에 고인돌과 돌널무덤, 청동기죠. 자, 그 다음에 공주석장리. 요거는 신석기가 맞아. 아니죠. 공주석장리. 최초로 남한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곳이죠. 이건 구석기죠. 청원 두루봉동굴. 요것도 이제 흥수아이라고. 이제 인골이, 사람 뼈죠. 인골이 발견된 곳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덕천 승리산 동굴이 최초로 인골이 발견된 곳인데, 모든 뼈가 다 발견된 건 아이뼈예요. 그 아이가 흥수아이고 청원 두루봉 동굴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2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철기, 청동기, 구석기, 답은 4번이죠. 신석기 시대에 간석기를 사용했다. 참고로 여러분들, 간석기는 갈아서 만든 거고 구석기는 뗀석기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다. 답은 4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2번. 밑줄 친 인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인하라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죠. 초기국가.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여기 힌트가 되게 많아요. 바다를 향하고 있으며 오곡이 잘 자라며, 그 다음에 가장 고구려 흡수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큰 나무각을 만드는데 장사 지낼 때 이게 바로 가족공동묘. 그 다음에 일명 뼈만 장사 지내서 뼈골자 장사 지내는 장자, 그래서 골장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건 뭐 옥조죠. 옥조. 옥조의 가장 대표적인 풍수는 2가지예요. 골장제, 미리 며느리로 보낸다, 민며느리제. 설마 이게 답일까 했는데 답이네요. 1번. 자, 민며느리제를 받아들이는 uk군. 자, 그래서 잠깐 제가 위로 올렸네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다음은 삼국항쟁에 대한 기록이다. 밑줄 친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 벌어진 사실로 가장 적정.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 사료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영락.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입니다. 그 최초 연호 쓰신 분은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이다. 자, 그런데 밑줄 친 국가니까 밑줄이 지금 없네요. 여기 백잔입니다. 백제죠. 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토벌했다. 근데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얻어 터진 왕이 아신왕이에요. 근데 아신왕,
이 양반도 좀 싸움을 할 줄 알았나 봐요. 딱 싸워보면 알아요. 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바로 그냥 한마디로 절대 항복을 하죠. 남녀포로 1,000명과. 그리고 이로부터 영원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4세기 광개토대왕이 393년부터 413년까지 왕이고, 이때 이제 4세기 상황이에요. 광개토대왕이 백제 아신왕 아장낸 사건. 자, 이후에 벌어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고구려의 이건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 상황인데, 요 고구 원앙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바로, 4세기 초중반의 근초고왕 얘기입니다. 잠깐만, 요걸 좀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자, 광개토대왕도 지우고, 자, 보통 이제 광개토대왕은 5세기는 고구려의 시기라 그래요.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 어느 정도냐면 391년부터 413년이고, 413년부터 49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100년을 그냥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거예요. 100년을. 근데 그 전에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예요. 자, 근초고왕이 시기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이 원통하게 죽어요. 이분이 고국 원왕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고국 원왕은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전상이다. 여기 보면 이후에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아장낸 이유죠. 자, 그리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 마라난타는 이제 근초고왕 뒤에, 여러분들 이제 광개토대왕 되기 전에 여기 침류왕이라고 있어요. 침류왕. 4세기 왕인데 이때 불교가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1번 여기고 2번 여기. 자, 그러니까 이때는 백제가 좀 잘 나올 때예요. 이것도 아니죠. 3번 고구려의 남하 정치에 대항하여 신라의 눌주왕과 동맹을 체결했다. 자, 장수왕 봅시다. 장수왕의 업적은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414년에 아버지를 기념해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건립하고, 아버지를 능가하려 위쪽을 많이 가봤죠. 이게 안 돼. 그래서 아버지와 못다한 남쪽을 끝장내자. 남진, 남하정치를 추진하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쫄았던 백제가 비의왕이 신라 눌지왕이랑 433년에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이다. 그 참고로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이건 근초고왕 때예요. 잘 나갈 때 이제 역사서 쓰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진흥왕 때죠. 그리고 고구려는 영양왕이라고 살수대체의 영웅왕.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내용 아시면 쉽게 3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역사서 일부분이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집중력 테스트죠. 집중력. 미리 얘기하면 딱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당태종 때 나당 동맹 체결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나당 동맹이 이제 진덕 여왕 때 체결이 됩니다. 진덕 여왕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때 상황을 볼게요. 612년에 우리는 살수대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645년에 당태종이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는 안희성 싸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3년 후에 김춘추가 찾아와갖고 동맹을 맺어달라 또 청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와 나당 동맹을 허락해줘요. 이게 이제 648년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진덕 여왕 때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진덕 여왕 때니까, 딱 봤더니,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고종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진덕 여왕 때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은 틀려요. 왜냐하면, 진문을 잘 봐야지. 밑줄 친 인물의 왕위 제기간.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함정인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신.
자,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덕령을 찾는 게 아니라, 진덕령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저 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얘기한 거야. 이때 나당동맹을 할 때요, 김춘추가 찾아가요. 그리고 김춘추가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거죠. 아, 지금 포인트. 무열왕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열왕. 근데 진덕령으로 쓰면 다 틀리죠. 자, 그리고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 이러면서 이제 신라는 중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자, 왕의, 갈문왕 제도라는 게 신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문왕은 뭐냐. 왕의 버금가는 존재들인데, 이제 왕의 장인어른, 그 다음에 왕의 형, 이런 애들을 왕의 버금가는 데서 갈문왕 칭을 줬어. 자, 그런데 무열왕 때, 근데 갈문왕이 너무 많으면 왕권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무열왕 때 갈문왕 제도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꾀하게 되지요. 그 왕권 강화되니까 귀족 대표 상대들 권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고. 자,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꽤 이제 약간 난이도 있는 함정 문제예요. 이것만 보면 애들이 그냥 진덕령 하고 바로 이제 3번 쓰면 이게 그냥 걸린 거죠. 근데 문제 잘 그셔야죠. 밑줄친 인물의 왕위 제기간. 밑줄친 인물은 저 신은 김춘추고 그분은 무열왕이 되고 이때 갈문왕 제도가 폐지된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여기에 속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력 어느 정도 되시고, 이런 문제만 잘 푸시면요. 제가 보기엔 한국사 여러분들 성적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조금 난이도 있는 함정 문제였었어요. 자, 5번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발해 왕이 제2기간에 이러한 상으로 오른 것은, 이때 발해 왕은, 자, 대형입니다. 끝났어요. 그냥 문왕입니다. 3대 문왕. 그리고 수도를 좀 여러 번 옮겼죠. 자, 문왕은 되게 제2기간이 길어요. 737년부터 930, 이때가 이 양반이, 930 아니죠. 793년까지죠. 793년까지. 자가치 거의 60년을 하셨어요. 60년을. 자, 그래서 이때 통일신라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고구려, 백제는 어떤 일이나, 이것도 어려워하는데, 문제는 이제 남북국 시대에, 남쪽의 통일신라, 위쪽의 발해, 이 시대 비교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팁을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거 신라 중대예요. 이제, 그래서 중대 왕들은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이 6명만 알라고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효소왕이 있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 6명의 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신라 중대다. 그런데, 요게 신라 중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요걸 반으로 딱 나누면은요, 여기까지가 7세기고, 여기서부터 8세기예요. 자, 그런데 8세기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그 다음에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흥덕왕 되면 이제 9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문왕은, 요때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있을 때 문왕이 이제 집권했던 시기에 신라는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 원성왕,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노국을 폐지했다. 노국을 날려버린 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 노국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아직 문왕 때하고는 턱없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자, 청해진 설치. 청해진 설치는 여기까지 8세기라 했잖아요. 근데 청해진 설치는 9세기 흥덕왕이라고 있어요. 이때 청해진을 설치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요 안에 있어야 되죠. 자, 3대목을 편찬했다. 아, 이번은 그냥 9세기 말에 설치 신라를 말아드신 진성여왕입니다. 이때 진성여왕 때 신라는 거의 그냥 맛이 가요. 그리고 이제 위홍이라고 있어요. 각간 위홍이 등이 이제 3대목을 편찬하는데 활약했죠. 그래서 3번도 말이 안 된다. 4번 독서 상품과 설치. 자, 원성왕 때, 왕권이 약해지는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설치됩니다. 그로 답은 4번.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있지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7세기, 여기서부터 8세기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왕들, 헌덕, 흥덕, 그 다음에 진성여왕, 이 사이인데 문성왕. 진성여왕은 이제 9세기 말 여왕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신라는 거의 뭐 희망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자, 그래 6번 넣는다.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 오는 사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문제 푸는 학생들이 저는 이제 한국사를 얘가 어느 정도 하느냐를 순서 문제로 알 수 있어요. 순서 문제만 나오면 겁난다. 걔는 하수입니다. 순서 문제 그냥 어느 정도 풀만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순서 문제가 걸 거 없다. 중수죠. 그리고 순서 문제가 재밌다. 그분은 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순서 문제 중에서도 약간 디테일한 순서 문제인데, 자, 거기 봅시다. 후백제의 견훤이,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근데 푸는 게 좀 중요해요. 어떤 애들은 순서 문제를 머리로 풀더라고. 내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머리를 믿지 마시고 손으로 푸세요. 자, 후백제의 견훤이 경주를 침략하여 경양을 죽였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후백제와 그 다음에 고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계기예요. 이걸 우리는 포석정 사건이라 그래요. 포석정 사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어. 이 포석정 사건, 요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은, 자,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신라, 이거 지도 그리는 게 좀 쉽지 않네요. 그냥 여기에 넓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넓은 데다. 요때 이제, 참고로 이제, 900년에 후백제 건국, 그 다음에 901년에, 후고구려 건국, 궁예가. 근데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제끼고 나라 이름을 고려 바꿨다. 여기까지 해죠. 근데 이때 이제 그러면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이에요. 신라는 뭐 거의 허수아비였고 이때. 자, 그런데 이 싸움이 본격화된 게 바로 927년이에요. 자,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마탱이 간 신라, 이제 허수아비 신라.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이제 후고구려가 아니죠. 자, 고려죠. 고려. 그 다음에 여기 후백제예요. 자, 근데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요. 신라를 쳐들어가서 포석정에 있었던 경혜왕을 죽여버려요. 이게 포석정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신라는 너무 다급하니까 왕건한테 도와달라 부탁을 해요. 그리고 왕건은 신라를 도와줘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백제는 한마디로 포석정에서 한타까리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참고로 신라 왕, 경예왕. 그래갖고 경양 죽인 다음에 이제 옆에 떨고 있는 허수아비 같은 애 하나가 왕족을 왕으로 시켰어요. 이분이 신라 마지막 경순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죽이고 왕건 도와주러 왔고 후백제는 이제 돌아갈 때 여기서 만나버린 거죠. 여기가 바로 대구예요. 거기 공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왕건이 대패를 해요. 왕건이 아주 작살이 나요. 그래서 왕건의
8명의 충성선 신하가 죽었다 해서 이때부터 팔공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구 팔공산. 자, 대구 팔공산. 그래서 요 사건의 순서는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경영을 죽였다. 자, 일단 포석정 사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927년 사건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견훤이 압도적으로 셌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안동 고창 전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왕건이 조금 우위에 서게 돼요. 아, 그래서 왕건이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안동 고창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견훤이 건재한데 문제는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후백제에서 개판이 벌어지죠. 큰아들 신검이 견훤을 가둬버려요. 신검이 견훤을 유폐하고, 그러니까 견훤은 왕건한테 투항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신라 경순왕은 항복을 해버려요. 왕건한테 나라를 바치죠. 경순왕은 왕건한테 나라를 바쳐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1,2천 전투인데 이때 후백제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마 그게 됐어요. 자,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요거는 여기가 니은 상황이죠. 후백제의 내분. 자, 왕건이 국호를 고려하자고 소원을 천도했다. 자, 그거는 요 앞에, 훨씬 앞에 상황이죠. 그 다음에 고려가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 패했다. 아, 요게 나오네요. 자, 포석정 사건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산전투라고. 리을. 그러면은 순서는 디귿, 기역, 리을, 니은이 되는 겁니다. 고로 세 번째는 4번 리을이 되죠. 아, 이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역사는 어떻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런 문제 흐름을 나타나 경영이 포석정에서 피살됐고, 그 다음에 왕관한테 도와달래서 왕관이 도와주러 왔다가 공산에서 만나서 전투가 벌였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역과 리을을 요거와 요거를 잘 몰라서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만 흐름만 아신다면 이거 그냥 주는 문제예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포석정 사건이 먼저, 그 다음에 공산전투다. 자, 7번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간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지심체유절 끝났네요. 1377이에요. 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인쇄본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이고 굉장히 연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왕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뭐 요 팁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냥 여러분들 고려 역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고려는 전기와 후기를 나뉩니다. 그리고 딱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무신정권이에요. 1270년. 자, 그리고 무신정권 끝나고 원나라 간섭받아요. 원간섭기예요. 딱 8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350년이 돼요. 그리고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원정책과 마지막 고려 개혁왕, 공민왕이에요. 이분 25년 해요. 그러면 1375년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77년은 공민왕의 아들, 우란의, 자, 무슨 왕이냐? 우왕. 자, 근데 이때 이제 이성계가 1388 때 위화도에 세군하고 이제 고려는 망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내요. 자, 무신정권 100년, 원간섭기 80년, 그다음 공민왕 25년. 그러면 1377은 우왕 때다. 근데 어떤 애들은 또 딴지 걸 수가 있어요. 왜냐, 정확히 얘기하면 81년이거든요. 그래서 1351년부터 공민왕은 1374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근데 요 차이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 1351, 1374예요. 그렇지만 근데 기억하기 편하잖아요. 100년, 80년, 25년. 왜냐면 이 직지심체유절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1, 2, 3, 저 몇 년에 뭔 일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만 보면 그 시대가 대충 무슨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477은 우왕이다. 100년, 80년, 25년 기억하셔야 되고, 정확히 기억하겠다면 100년, 뭐 79년, 24년 해도 되는데, 100년, 81년, 24년 해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100년, 80년, 25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면 205년이 지난 거잖아요. 205년 지났다? 1375가 되잖아요. 그러면 77은 우왕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원황실은 북쪽으로 도망가 명이 건국됐다. 이거는 이제 공민왕 때예요. 1번. 1368년으로. 여러분들 근데 이거 연도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공민왕 때 명나라 건국된다는 건 보통 아세요. 2번. 자, 과정법을 시행했다. 과정법은요, 조선건국 1년 전인 거는 다 아시죠? 조선건국이 1390년 1391이죠. 이건 뭐, 조선건국 1년 전, 이건 뭐 다 외우신 거고. 자, 원날에 망원당을 설치했다. 아, 원간석기예요. 원간석기. 충선왕 때죠. 이건 3번이죠. 그럼 답은 뭐 4번이죠. 이 우왕 때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다시 지네들이 거의 쌍성총가부지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다시 차지했다고 고려에 통보하니까 우왕과 천령이 위화도에 군하다가 결국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 터나고 고려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4번. 자, 맞습니다. 우왕 때. 여기 1391은요. 자, 우왕은 1388까지예요. 1388. 그리고 그 뒤에 창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허섭이왕, 공양왕이 있어요. 그 공양왕 때, 이제 과정법의 시행. 이 공양왕 때 고려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자, 그래서, 자꾸 위로 올리네요, 제가.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팁 알아두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수업 듣는 애들은, 어쨌든 팁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예요. 전근대사는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 없다. 근현대사는 꼭 외워야 되는 연도가 꽤 많아요. 자, 전근대사는 연도당 그 사건의 순서. 그리고 이런 문제 전체 흐름, 이런 거에 좀 집중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 이거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7번. 끝났고, 8번입니다. 자, 다음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딱 보면은요, 검소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자, 이것은 물건 이용 방법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그러니까 이용하다, 소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 딱 하나 알면 돼요. 중상학파 실학자 박제가. 중상학파. 박지원의 제자. 그 다음에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약을 했다. 이거는 뭐 소비 중요성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요. 참고로, 나중에 이제 서양에서도, 이분은 이제 18세기 사람인데, 18세기 후반 사람인데, 서양에서는 거의 20세기 초에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돼요. 1929년 대공황 터졌을 때 케인즈라는 분이 비슷한 말을 해요. 근데 우린 그분보다 100몇십 년을 앞서서 소비의 중요성을 얘기한 훌륭한 학자분이 있으니 그분이 박제가시다. 자, 가장 옳은 것은요, 중상학파입니다. 자꾸 위로 올리네, 제가. 자, 박제가.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게 이제 나눠진 건데, 소비의 중요성 얘기했고,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이제 우린 박제가를 알고, 이제 이걸 보면 되죠. 이게 한 면에 다 못 나와서 그런 건데, 자, 균전론. 자, 균전론 한 거는 두 분이에요. 중농학파 유영원이 있고요. 중상학파의 박지원이 있어요. 박제가의, 한마디로 스승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영원이에요. 어차피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을 육성하고 선박, 수레, 돌 등의 발달된 청해기술 적극 육성하자. 중상파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특히 이 양반은 무역선을 이용해서 국제무역의 중요성까지도 되게 강조해요.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여전론, 이후에는 정전지를 주장했다. 정약용이죠. 중농학파, 그 다음에 실학의 완성자가 보는. 자, 그리고 남북국 시대라는 걸 처음 얘기하신 분은 유득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정조 때 박제가처럼 규장과 검사로 활동했던 분이죠. 답은 2번이다. 자, 9번 합니다. 자, 복에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 이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그냥 바로 대동법 떠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광해군 때 이원익이 대동법을 건의해요. 그리고 이게 양반들한테 불리하니까 양반들이 하도 반대해서 계속 대동법이 중단되려고 하는데 김육 같은 분이 끝까지 주장해갖고 숙종 때는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원익 김육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은 이제 공물을 납부하다. 공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대동법이 시행된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대동법이고 이 법이 시행되는 현물징수가 완전히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대동법은 그 공납이 뭐냐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내 특산물을요,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징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죠. 쌀이나 옷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동법은요, 항상 내는 공물, 상공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별공이나 진상은, 대동법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예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니은.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행됐죠. 맞아요. 처음에, 이원희 건의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시작돼갖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퍼진 거죠. 100년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과세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토지 결수 바꿨다. 맞죠. 이건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두는 거예요. 가구 단위죠. 근데 이거는 뭐냐? 토지를 가진 자가 내는 거예요. 1결당 쌀 같은 경우는 12두씩. 그래서 자, 토지 결수 바뀌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풍요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정했다. 요거는 틀리죠. 이거는 이제 전세에 해당하죠. 밭에 내서 내는 세금. 그래서 잘 될 때 상상년은 어느 정도 내고 하하년은 이 정도 내야 된다. 그래갖고 1년을 풍요에 따라서 구등고 나눈 연분 구등법 세종대왕 때 했던 거죠. 요거는 대동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전세에 대한 거고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고치려고 했던 거죠. 특산물을 쌀이나 옷감 화폐로 걷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내는 호구세에서 토지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함정이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여러분들 니은 디귿 찾아놓고 그냥 니은 디귿 하면 이거 틀려요. 옳은 것을 고르냐 옳지 않은 걸 고르셔야죠. 그러면 니은 디귿은 옳은 것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 마지막에 함정인데요. 옳지 않은 것.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보면 알겠지만 함정이 좀 많아요. 이런 함정.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실력은 있는데 가끔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합니다. 자, 가와 나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남인들이 처형되었다. 불쌍하네요. 자, 환국이에요, 환국. 여러분들 인조반정,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반정 후에 남인과 서인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공동정권을 이뤄요. 자, 그렇게 잘 가다가
현종 때 예절 갖고 이 남인과 서인이 미친 듯이 싸워요. 이걸 예절 갖고 다퉜다 해서 예송이에요. 자, 그런데 숙종 때는 이때 15년 동안 서로 감정이 상했던 거죠. 남인과 서인의 대리. 숙종 때는 죽이기 시작해요. 밀리면 죽는 시대, 환국이에요. 자, 경신왕국. 자, 이때 남인이 그렇게 처형을 많이 당해요. 난리가 납니다. 영의정 허적. 그 다음에 사문난적이라고 불려서 윤희등.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황군 그냥 밀리면 죽는 시대예요. 근데 남인이 기사회생하네요. 남인이 장희빈을 되었고 기사회생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슨 인이 작살날까요? 서인. 이때 서인의 대표인물, 이때 남인을 거의 처형에 앞장섰던 분이 송시열이에요. 이땐 당연히 송시열이 죽죠. 자,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장희빈이 업이 되고, 그 다음에 본부인이었던 숙종 이년왕후가 밀려날 때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돼요. 왜냐? 장희빈이 밀리고 무순왕후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년왕후가 다시 복귀하면서 이러면서 또 남인이 아작이 나죠. 근데 이때 남인이 너무 박살이 나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잔존 남인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경신왕국 때 하도 남인을 학살하니까 야,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온건파 소론과 아니야, 저 새끼는 한마디로 이단이야, 사탄이야, 저 새끼는 죽여도 돼, 이런 노론으로 나누어져요. 참고로 노론의 대표물은 송시열이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색깔은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남인들이 대거 관제에서 쫓겨나고 허적, 윤호 등이 처형당했다. 이거는 뭐 경신왕국. 그 다음에 이년왕후가 복이 되고, 자, 언제 남이 아작내고 이 노론과 소론이 복귀했죠. 이게 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남인이 기사회생했다. 송시열 처형. 자, 송시열과 김수양 등 서인이 처형당했다. 답은 1번이죠.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환국, 이 문제는 그냥 환국 문제예요, 환국. 그래서 경신기사 갑술 환국을 자세히만 알면 이건 그냥 껌이죠. 자, 그다음 11번 합니다. 복의 가나다를 옳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주장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주장관.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색깔은.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문고를 친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신문고라는 건 함부로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호소해서 안 되었을 때 그때 울리는 게 신문고예요. 자, 그러면 참고 신문고 요 정도 아셔야죠. 신문고 언제 설치됐냐? 태종. 자, 근데 언제 없어졌냐? 성질 드러난 왕이 있어요. 어떤 새끼가 밤마다 친구가 찢어. 그래서 연상후 때 없어졌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원통하고 어간이로 호소하면 서울은 어디에 올리고 지방은 어디에 올린다. 여러분 일단 지방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지방은요 수령 단위는 아니죠. 관찰사예요. 수령 그 고려에서 해결될 일이었으면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죠. 수령이 이제 이거 만약 수령에 대한 억울함이나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관찰사한테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고. 자, 홍문관도 이건 말도 안 돼요. 홍문관은 이거 경연 담당하고 왕과 신하 토론자인데 이건 아예 말도 안 되고 사원부 이제 관리 감찰하고 규칙하는 데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 하면 4번인데 여러분들 이거 의금부는 자, 서울은 의금부에 올린다. 의금부는요 왕명에 따라서 대역죄인 처벌하는 왕명에 따라서 이제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대역죄, 반역이나 이런 거예요. 왕족과 관련된 거. 그럼 여러분들 합리적이면 3번을 쓰셔야죠.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진짜 센스 문제고, 이거는 뭐 틀리셔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방할 겁니다. 그래도 좀 아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센스 있는 애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주장관이란 건 뭐냐면, 한양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관리 내지 관청을 얘기해요. 근데 뭐 거의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홍문관이 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3번,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금부는 왕매에다 대역죄인 처벌하고 반역 같은 거 왕족 처벌한대요. 그러면 3번이어야죠. 그리고, 주장관 이런 거나 하고 체크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1번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네요. 자, 11번, 3번이고, 12번 합니다. 자, 임자한의 주요 사건을 시기서 나왔을 때 세 번째 사건은, 자, 세 번째입니다. 시기 문제. 이 문제 나오면 재밌어야 되죠. 신난다,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김심이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저지했다. 자, 일본군 이때 멘탈이 털려요. 근데 왜 진주성을 했냐? 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내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의 보급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를 먹으려, 전라도 쪽 가다가 이제 진주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투가 벌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조선수인이 명량에서 크게 승리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임진왜란이 94, 95, 96, 이때 휴전 기간이에요. 전쟁이 좀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97년에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에요. 근데 이때 정유재란 때 7천량 해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수군의 90%가 박살이 나요. 원균이 이끄는. 근데 그 중에 12척이 무사했는데 그 12척으로 일본 수백 척하고 해갖고 백몇십 척을 끝장낸 게 명량해전이죠. 명량은 여기 납니다. 그러니까 진주성 싸움은 한치 안 피죠. 자, 옥포해전에서 승리했다. 여러분들 옥포해전은요, 이순신의 첫 승리예요. 임진왜란 첫 승리. 그래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량해전은요,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 여기가 옥포가 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이 마지막 라가 돼야 되는 노량이네요. 자, 그리고 조명이학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거는 이제 1592년 12월 달에 명나라 참전을 해요. 그래갖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여기가 맙니다. 자, 평양성 탈환.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대첩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가, 마, 나, 라가 정확한 순서고 세 번째니까 마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임진왜란 요 정도 순서는 그냥 이거 기본 순서니까 이 정도는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합니다. 자, 보기는 덕농민군이 제시한 패전개혁안 12개조 중 일부이다. 이 중 갑오개혁에 반영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명의 잡단셈은 일체 거두지 않는다. 갑오개혁에 반영됩니다. 자,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영. 제가 이거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거는 동학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왜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진보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봅시다. 갑오개혁은요, 뒤에 일본이 있어요. 근데 일본과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진보한다? 말 같지도 않죠. 이거 동학농민의 주장 맞지만 갑오개혁에 적용될 수 없어요. 그 여성의 재혼을 허용한다? 당연히 갑오개혁에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 합니다. 가시에 썼던 사실을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개항 초기의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죠. 개항 초기의 약간 디테일.
자, 개항 초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할게요. 자, 1876년에 나라문 열었어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때 1차 수인사를 파견하고 일본에, 그 다음에 1880년에 2차 수인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이때 또 모든 귀화 정책을 통과하는 통리귀마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1881일 때 81년에 이제 일본의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조사하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죠. 이게 4월 달쯤 되고요. 그 다음에 1881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영선사가 파견이 돼요. 청나라. 요 정도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할게요. 자, 1번 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개혁안을 철회했다. 여러분들 군국기무처는요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이때 갑오년에 설치한 게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거기서 갑오개혁을 주도했죠. 1번은 말도 안 된다. 2번 통리귀마문을 설치했다. 통리귀마문 지금 여기 보면 강화도제를 체결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청해 영선사를 파했다. 영선사 여기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은 뭐냐? 2차 수신사 통리귀마문 조사시찰단이에요. 자, 통리귀마문 설치했다? 맞네요. 답이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범 14조. 홍범 14조는요 여러분들 1894년에서 1895년으로 갈 때, 갑오년에서 을묘년으로 갈 때, 이때 이제 2차 내각이 수립되고, 이때 홍범 14조가 반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너무 텀이 길어요. 4번, 대한국 국제를 선포했다. 이거는요, 한참 더 뒤에 1899년에 대한제국헌법 대한국 국제가 반포돼요. 이건 4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라 군국기무처 홍범 14조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는 9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번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통리귀마문. 저는 좀 더 디테일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만약에 이 순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차 수인사 먼저냐 조사시찰단이 먼저냐. 아니죠. 조사시찰단이 먼저냐 영선사 먼저냐. 조사시찰단이 몇 개월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초에서 나온 적 있어요. 이 두 개는. 자, 15번 2번 맞죠? 15번 하겠습니다. 자, 보계단체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어렵다고 한 거에 15번도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센스 문제예요. 진짜. 센스 문제입니다. 보면, 보계단체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것은 이미 오래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분투하자,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어떤 애들은 이 단체를 찬양회로 착각을 하면 풀 수가 없어요. 찬양회는 1898년 최초 여성단체예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건 이미 오래이다. 그러니까 찬양회는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분투하라, 오너라, 조선의 자매들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1927년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우회의 취지문이죠. 자, 그러니까 보계단체는 근우회예요. 자, 그럼 보계단체 일단 쓰습니다. 근우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27.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근우의 모든 활동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미리 답부터 얘기할게요. 3번이 답입니다. 여성 통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여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주했다. 여성 통문을 이제 신문에 발표하고 여성의 권리 선언문이죠. 그거를 한 건 찬양회입니다. 찬양회예요. 찬양회. 근데 근우회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찬양의 그 사료 파악만 딱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근호에다 오면 그냥 답 3번 쓰실 수 있어요. 여성의 권리선언문인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이제 여학교 설립한다 주장했고 실제 설립했지만 이제 제정난후 1년도 안 돼서 이제 폐견됐지만 설립하기도 했어요. 요즘 찬양에 잘 나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이제 근호의 활동 사항이죠. 자, 그래서 15번은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이게 찬양이란 것, 이게 근호회란 것만 확실히 알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참고로 요즘 찬양에 잘 나온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단체와 관련된 16번이죠. 자, 3번 맞죠? 16번. 독립운동의 단체 결성시를 순서 나왔을 때 세 번째 오는 것은?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 이제 이거 노란색으로. 자, 기억, 조선의용대.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시는 연도예요. 1938입니다.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중일전쟁 터져요. 그 다음에 1937,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간의 최초의 독립군부대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의열단은 1919년 3.1운동 때죠. 3.1운동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참의부. 여러분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거를 이게 다 외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923년부터 1925년에 걸쳐 이 3부가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부가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디귿이네요. 1923년부터 1925년에 걸쳐 3부가 성립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리얼 대한광복회가 있는데 요즘 요거 핫합니다. 1910년대 국내 무장투쟁단체는 워낙 무단통치기라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 두 개 말면 돼요. 이 전라도 쪽에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대한광복회. 1910년대. 1915년, 정확히 하면 1915년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리을은 앞에 와 있어야죠. 대한광복회. 자, 그런데 근회가 나왔네요. 근회는 아까 얘기 드렸죠. 신간의 자매단체 미음 1927년.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합시다. 리을, 니은, 이거 1915.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연도까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긴 1911, 여기 1915인데 그냥 1910년대 초중반 이 정도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근우의 미음,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기억.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디귿.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 낼 때는 보통 순서 나열하시 이렇게 나열한 걸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 오냐, 세 번째 오냐. 이렇게 낼 때는 여기 있는 그 연도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해야 된다 할 때 저렇게 보통 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연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제강점기.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왜냐? 여러분들이 연도가 겹쳐버리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우리는 한 개의 전투 단위로 2차 대전에 참전하겠다. 일단 보세요. 이게 이제, 광복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대에, 자,
제2차 대전 이제 참전하겠다는 성명이죠. 이거 1941년 말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1941년 말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태평양 이제 2차 전쟁에 이제 한 개의 전투단이 우리 광복군은 참전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잘 나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왔네요, 제가. 자, 그럼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 1941년 말 이후의 사실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1941 말. 이후의 사실로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만 쓰면 되죠. 자, 한국 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병력을 통합했다. 여러분들 1940년에 광복군이 창설이 돼요. 자, 그리고 1942년에 이 광복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합류를 합니다. 1번은 여기에요. 맞죠? 자, 2번.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이 파견했다. 문제 한 43년에서 44년 넘어가면은 이제 영국군과 협력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첩보 활동을 많이 해요. 맞아요. 43년 이후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학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조선의용대가 아까 기억날지 모르지만 1938에 있었어요. 근데 조선의용대가 1940년에 두 가지 길을 걸어요. 하나는 화북지대로 엄청나게 많이 가요. 김원봉이 이끄는. 김원봉이 일단 김두봉이죠. 그래갖고 이때는 1940년에 김원봉은 광복군을 합류하고 그 전에 김두봉은 화북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게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결론 1942년 이후 상황이죠. 자, 고로 3번도 그 이후 상황입니다. 3번도. 그러니까 이건 42년 이후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령을 발표했다. 이거 1941년이잖아요. 알죠, 당연히. 자, 1941이에요. 그리고 이건 1941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리고, 1, 2, 3번은 당연히 41년 이후 상황, 42년 이후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다 몇 번 쓰겠어요? 4번이죠. 자, 참고로 40년에 이제,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이 되고, 여러 단체들이, 그리고 그 산하부대로 광복군이 편성되어 대한민국 시정부 산하부대로 그 41년에 조소왕이란 분이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상균주의고.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답은 4번밖에 안 돼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발표하셨어요. 근데 이건 12월 달이에요. 자, 고로 4번이 답이 된다. 그 전이다. 한 달이라도 빠르다. 그리고 참고로 요 세 개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 역사는 스토리예요.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용대 병력이 42년에 언제 화북지대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언제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1, 3번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3년 이후, 영국군과 이제 한마디로 협조해서 이제 첩보활동 많이 했다. 그럼 답은 그냥 4번이죠. 자, 답은 4번이다. 자, 18번 합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는 의병계열과 애국계몽 계열의 비밀결사 모여 조직된 단체로 박상진. 여러분들, 여기 18번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잘 나오는 건데, 요 박상진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게 또 나오네요.
자, 1910년대 국내 단체는 두 개만, 거기서 90% 나와요. 국내 단체, 무장단체. 여기, 독립의군부가 있고, 여기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의병계열과 애국계몽 계열이 비밀결사 모여 결성된 조직으로 박상진이다. 아, 여기는 임병찬이에요. 여기는 박상진이고. 그럼 여러분들 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대한광복회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박상진이 가장 큰 힌트고요. 의병계열, 풍기광복회하고 거기 애국계몽 조선국군 회복단이었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의병 계열과 특이하게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 계열이 뭉치기 힘든데 뭉쳤어요. 그게 대한광복회예요. 참고로 요즘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좀 더 얘기하면 임병찬 같은 경우 독립의군부는요, 다시 왕이 다스린 나라 복벽주의를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병 활동 막 이런 건데 박상진, 김자진도 있는데 공화정을 추구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시험은 이 나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일보 처단, 그 다음에 독립군장을 모아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셨던 게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요 정도 알고, 자, 봅시다. 공화제 국가수를 지원했다. 아, 공화제. 맞아요. 군장은 모집했다. 맞아요. 친일보 처단하고. 자, 근데 중강단을 조직했다. 아, 이거는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건 대종교예요, 대종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서 조직됐다. 맞아요. 경상도에서 조직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중강도 하면 대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3번 쓰는 게 어렵지 않은데, 요 사료 좀 알아두세요. 요즘 잘 나옵니다. 자, 3번 맞죠? 그 다음에 19번 합니다. 아, 벌써 답이 나왔네. 자, 19번. 복의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개헌 시기입니다.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아, 이게 삼선 개헌이죠. 6차 개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몇 개만 얘기할게요. 자, 이승만. 이승만은 이제 두 번의 개헌을 합니다. 첫 번째 1차, 두 번째 2차, 발췌, 4.4.5.2. 그렇게 하고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박정희 때 세 번 개헌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대통령 될 때, 이제 대통령제 바꾼 거 처음에 할 때, 그 6차하고 7차가 유명해요. 박정희 때는. 6차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삼선개헌이에요. 그 7차는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두환 헌법이라고도 하죠. 8차 전두환이고, 9차는 지금 현재 헌법이죠. 1987년 6월 항쟁 때. 이게 현재 헌법.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일단 색깔로 바꿔서. 자, 박정희 때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기억입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 1987 현재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여기서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국회 양원제는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장면 정권에서 처음 실현이 돼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 아니거든요. 의원 내각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고민해요. 그러면 전 넘어갑시다. 보통 중수는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리얼 봅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 선출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나오면 그냥 유신헌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저의 문제풀이는
항상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맞으니까 이게 답이야. 전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중세심정으로 중간 정도 실력인 애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네요. 봅시다. 기역, 리을, 니은은 확실해요. 기역, 리을, 니은은 확실해. 그럼 이거 안 되죠. 기역, 리을, 니은은 확실해. 틀렸죠? 기역, 리을, 니은은 확실해요. 자, 기역, 리을. 그러면 틀렸죠. 답은 그냥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푸는 건 객관식이잖아요. 답은 3번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발췌견이에요. 6.25 전쟁 때 대통령 직선제인데 여기 의원 내각제에 대한 게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실현이 안 됐을 뿐이지. 자, 답은, 그래서 여기가 기역입니다. 여기가 디귿이죠. 디귿, 기역, 리을, 리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알아도 이건 풀릴 수 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20번입니다. 자,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거 외우신 연도 1977입니다. 77. 외우기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이거는요, 1978년부터 79년. 그냥 70년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70년대 말이다. 근데, 이거 알 필요도 없었네요. 여기가 중요하지. 78년 이후. 자, 말이고, 어쨌든 78, 79년이 이때 2차 석유파동이죠. 자,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OECD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김영삼 때예요. 그렇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중간 수준 딱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박정희 말기, 그 다음에 김영삼 때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여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전두환 때도 있을 테고, 노태우 때도 있을 테고. 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70년대 초반이에요. 1번. 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에 3조 원을 겸했다. 자, 이거는 빨간색 하는 게 낫겠네요. 자, 1번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전두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이죠. 답은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 시작하고, 베트남 파병은 1965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4번. 대일 기본적, 결국은 일본과 이제 대일 청구권 문제에 대하고 한마디로 한일 교류가 시작된 건 1965년이에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다음 몇 번이다?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면 연도까지 알아야 되지만 이건 연도 알 필요도 없어요. 박정희 정권 말, 김영삼 정권. 참고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IMF가 터지죠. 1997에 1996이고. 자, 그래서 전두환 때는 이때는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거품 경제 시대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3조 호황이라고 하고, 어쨌든 전두환 때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는 좋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드디어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6일 날 모의고사 함정 문제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천히 집중해서 푸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성적, 이제 진짜 시험 때 성적 굉장히 좋은 성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것만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 실력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 합격은 충분합니다.
10월 16일 전국 모의고사 해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